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무서워하시는 병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암, 치매 같은 아주 흔하고 무서운 병들이 있죠. 못지않게 무섭고 흔한데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면서 무시하시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세상이라 그런지 주변에 대상포진 앓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방접종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걸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으로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호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 임호섭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대상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몇 가지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기초 상식. 대상포진이란 어떤 병인가요? 대상포진은 수두 걸린 이후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의 몸에 숨어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피로라든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경절에 숨어져 있던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 분절에 우리가 특징적인 우리 피부 병변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과 동반해서 굉장히 심한 우리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건 거죠.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늘 있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때 확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수두면 수두고 대상포진이면 대상포진이지 왜 이걸 붙여서 얘기를 하지? 이유가 있죠, 선생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게 그 수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온몸에 막 열꽃 나고 반점 나고 하는 거. 그런데 요즘은 뭐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우리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요즘은 않지만 없어요 거의. 우리 수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신에 우리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 수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에 우리 피부 병변, 그다음에 발열, 그다음에 우리 오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육통들 전신적인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우리 숨어가지고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피부 분절에 따라서 아주 국한적으로 피부 병변이 아주 국한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일부 피부 병변에 따라서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균은 조금 원인 바이러스는 다르지만 이제 수두와 대상포진은 나타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입술 부르킨다고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피곤하거나 많이 막 술 며칠 달아서 드시거나 하면 입술에 이렇게 수포 돋는 거. 요거는 단순 포진인데 요걸 대상포진 아니냐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단순 포진은 뭐다라고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단순 포진도 같은 우리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같은 헤르페스의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입 주변이나 성기 주변에 잘 나타나고요. 특히 입 주변의 수포성으로 나타나는 단순 포진을 대상포진과 굉장히 헛갈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피부 병변 자체가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우리 포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다르고 특징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경병성 통증이 동반되게 되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포진이 통증도 더 크고 나중에 합병증 걱정도 좀 해야 된다고 비교하면 단순 포진은 이름 그대로 조금 단순해서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재발을 하거나 하긴 하는데
대상포진만큼 그렇게 심각한 질환은 아닐 수도 아닙니다. 있다.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우리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푹 쉬고 잘 드시고 하면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곤했나 보네, 뭐 시험 기간이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대상포진하면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뭐 약속한 듯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통증은 죽어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대상포진의 통증 어떻게들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 신경절에 숨어서 있다가 그 신경절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경절을 따라서 붙어 있는 우리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서 신경이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우리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칼로 쑤시듯이 아프다,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아프다, 아니면 쿡쿡 쑤시듯이 아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적인 특별한 약들을 골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치료에도 조금 힘들고 치료에 힘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때려서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신경이 실제로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칼, 뭐 불에 댄 듯한 전기 찌릿찌릿, 뭐 이게 사포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 통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굉장히 합니다. 특징적이고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거냐? 평소 때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자기들 활동을 안 합니다. 왜? 나와봤자 우리 면역계에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고 자기들 억제시키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 순간들, 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든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이가 또 나이 먹은 게 또 죄가 되는 나이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나이가 기저질환이 된 세상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걸리는 건 아니고 평소 때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발병을 안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들, 특히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투석 환자, 투석하시는 분,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장 이식 이후에 뭐 스테로이드를 면역 억제제를 계속적으로 드셔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발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50대에 피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50대 아무래도 뭐 더 많은 나이에서는 사회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덜하게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5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주변의 상황에 조금 더 노출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지요. 어쩌면 그 통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50대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택배 뭐 상하차 같은 거 하시다가 이렇게 막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50대가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예방 접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권고하는 상황은 60대 이상의 어떤 연령에서 예방적으로 우리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59세 사이는 우리가 면역 억제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권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방 접종에서 살짝 빠진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50대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하시는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자주 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피부가 약한지 피부 질환이 많다. 뭐 물집도 자주 생기고 두드러기도 내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체질들이 대상포진이 더 잘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 우리 피부 병변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두드러기인데 그게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두드러기가 더 잘 발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대상포진도 같이 병합될 수는 있겠죠. 같이 네.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예. 대상포진과 두드러기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뭐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길이 다른 질환이라서 그렇죠.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있는데 한포진이라고 이게 땀샘에서 생기는 유래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 한포진 있으신 분들도 이게 모양이 좀 비슷하다 보니 내가 한포진이 있으면 대상포진이 생길 수도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선생님. 오히려 한포진이 두드러기보다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포진 형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포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포진 같은 경우도 두드러기와 똑같이 알레르기성 반응이고 예. 일단 호발 부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호발 부위가 한포진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바닥이나 예. 손가락 사이사이에 잘 나고요. 아주 크기가 작은 우리 물집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가장 큰 차이는 네. 대상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통증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한포진 같은 경우 통증이 되게 동반되는 경우가 가렵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포진은. 네. 가렵고 뭐 예.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호발 부위도 다르고 그다음에 통증의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아주 뭐 특별하게 문제 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병밍아웃을 하나 하게 되는데 저도 한포진이 있어서 두드러기도 있다 보니까 여기 생기는 데가 여기 손가락 옆에 손가락 사이사이 이런 데 생기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며칠 받거나 아니면 뭐 과음을 또 달아서 며칠 하거나 이러면 돋아나고 되게 가렵습니다.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가렵고 이거는 대상포진처럼 아픈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질환이다. 이건 두드러기성 질환이다.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도 다릅니다. 대상포진이 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것을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흔한 호발 부위는 우리 흉부 그리고 얼굴 쪽하고 가슴 쪽하고 두 군데인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경절에 따라서 신경절에 분포돼 있다가 우리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척추신경이 가는 말초신경이 도달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디든 생길 수 있다 사실은.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흉부 그러니까 가슴 부위하고 얼굴 쪽이 호발되긴 하지만 옆구리, 등, 어깨 쪽 그렇게도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경절로 지금 그림 보시니까 대충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그림대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대상, 띠 모양. 발진이 쭉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선생님 한쪽에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으로 드물게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왼쪽이면 왼쪽, 그렇습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부위도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가슴에 이렇게 나타나주면 이거는 대상포진인가 보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게 얼굴에 나타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선생님. 아까 척추신경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척추신경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뇌에서 분지되는 뇌신경절도 있습니다. 뇌신경절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뇌에서 바로 분지가 되는 우리 신경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신경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20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거기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되면 얼굴이나 눈 쪽, 이마 쪽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눈 쪽에 생기는 우리 병변 같은 경우는 우리 안구 쪽의 염증이라든지 신경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시력장애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 쪽에 생기는 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귀 쪽으로 가는 신경을 또 침범을 하게 맞습니다. 되면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귀라는 기관 자체가 청력과 그다음에 우리 전신의 우리 밸런스를 잡아주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또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귀 밖에 나는 경우는 흔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귀 밖에 생기면서 귀 주변에 통증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력 저하라든가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동반된다고 그러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다 하고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 주변
눈 주변 이렇게 아프면 사실은 이거 편두통이 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귀신경, 눈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치료가 정말 빨리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대상포진 처음에 아프면 그 뭐 지독한 통증이 사실은 한 1, 2주면 그 통증은 끝나는데 이거 치료 잘못하면 뒤에 합병증이 옵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합병증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포진 후 신경병 외에도 피부 이창 간염이라든지 뇌염이나 뇌수막염도 올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 대상포진 후 우리 병이 되겠습니다. 신경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서두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신경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진통제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에 특징적으로 잘 듣는 약들, 일반적으로 항경령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르고 일반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진통제만 계속 먹다 보면 약국에서 파는 거 이런 걸로는 안 듣거든요. 그렇죠. 안 듣고 계속적으로 그런 통증이 머리 쪽에 신호가 계속 오게 되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빨리 해결이 안 되는구나. 더 크게 통증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에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 새로운 신경과 관련된 수용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오게 되고 개수도 많아지게 되고 수용체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우리 신경병증 통증에 먹던 약들을 뒤늦게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용체들은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생긴 거는 차단을 못하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적극적으로 신경병증 통증에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병이 초기부터 우리가 접근을 하고 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이후로 통증이 굉장히 커지고 그때는 이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치료 피부 병변이 사라지고 치료 이후에 30일 이후까지 또 통증이 계속 유발되게 되면 그때 우리 대상포진 후 신경병이라고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1, 2주 이상 그리고 수년간 계속되는 환자들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대 정도의 이 대상포진을 겪고 그때 치료 시기를 놓치셨는데 이 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남은 평생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심한 그 이후에 초반에는 필요한 약들만 잘 골랐으면 되는데 초반에 우리 초기에 제응을 잘 못하게 되면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다음에 더 센 우리 진통제를 사용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들어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1번은 다행스럽게도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실 건데 우리 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상포진도 우리 약도각 생백신이 지금 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맞으실 수가 있는데 권고사항은 뭐 일단 평생 한 번 우리 맞으면서 우리가 예방이 된다고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우리 또 추가적으로 맞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평소 때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정기적으로 잘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몇 살이면 지금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국가에서 권고사항은 60대 이상은 맞으라고 권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50대에서 가장 우리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이라도 우리 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아주 뭐 과로하다든가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또 예방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현명하고 싶어서 50대 초반인데 지금 예방 접종을 받은 상태.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 여기 스태프들 중에도 20대, 30대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약간 무서우실 거란 말입니다. 나도 맞아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까 또 말씀하시던데 대상포진을 한번 또 앓으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요즘 또 뭐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번 앓으신 경우에도 우리가 뭐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을 두고 우리 예방접종을 맞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대, 30대 경우에도 과로하거나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우리 발병을 했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발병을 하셨던 분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내가 예방접종 받으러 오겠다. 왜냐하면 워낙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6개월이나 한 12개월 지나서 다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지나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뭐 걱정이 되신다면 맞으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죠. 선생님 또 궁금한 거.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이지만 저도 대상포진 환자를 본 적이 있고. 근데 피부 병변이니까 또 피부과로 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헷갈립니다, 선생님. 어느 과로 가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무 과나 가도 됩니다. 아무 과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 과라는 말은 그 말은 뭐 진짜 아무 과라는 게 아니라 일단 피부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과에 가서 치료 받으시는 게 예를 들어서 2차 우리 피부 감염이나 그런 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피부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치료는 또 피부과에서 또 항바이러스제라든가 똑같은 약들을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과나 여러 가지 과, 일단은 내과, 가정의학과, 우리 피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 쪽에 생기는 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안과 전문의 어떤 진료를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안과 쪽으로 오시는데 안과를 바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에 오시면 눈 우리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과에 다시 진료 의뢰를 드려서 반드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들 막 아프고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발진이 나타나고 하면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아무 데로나 가셔도 상관이 없다. 초기 치료니까. 그 이후에 이제 눈 쪽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귀 쪽으로 문제가 되면 그쪽 선생님들이 보실 거고 가끔 이제 포진 후 신경통이 오래가면 신경 차단술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될 때는 또 마취통증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은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지요. 그렇죠. 과에 상관없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심장병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닌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방금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는 이유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투여가 돼야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과에 구분 없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72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작하면 굉장히 호전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동반돼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가슴 통증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가슴 통증은 워낙 뭐가 많습니다. 이 안으로 뭐 갈비뼈, 근육, 흉막, 심장, 폐 온갖 게 다 있는데 수포가 없으면 이게 대상포진인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보통 아까 수포가 생기기 전에 한 3일에서 7일 전에 아까 통증이라든가 가려움이라든가 피부의 어떤 감각 이상 등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흉통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보시고 만약에 심장 쪽에 문제 같은 경우라면 또 구분해서 또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프다면 일단 오셔서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건 일단 심장폐부터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수포가 생기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무슨 질환이든지 가장 심각한 질환부터 먼저 우리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포가 나타나고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를 뭘 하느냐 하면 선생님 이제 특별한 약들을 쓰는 게 있죠. 예. 항바이러스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제로 사용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경구도 있고 주사제도 있는데 약물에 따라서 투여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런데 경구 같은 경우는 보통 7일 정도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고요. 어떤 예. 약들 중에 10일까지도 우리 경구로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약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그래서 72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 72시간 전에 일단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합병증이라든가 그걸 예방하면서 빨리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약물은 우리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우리 또 진통제를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신경병성 통증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우리 또 체성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약물들 일단 네. 기본적인 진통제를 쓰면서 예. 신경병성 통증의 어떤 양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항경련제 사용, 예. 우리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적인 우리 약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처방전 받으시면 이게 무슨 성분인지 다 나오고 예, 맞습니다. 무슨 약인지도 다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항바이러스 제제, 항경련제, 그 밑에 스테로이드, 그렇죠. 예. 또 그 밑에 항우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환자냐?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왜 항우울제를 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경병성 통증은 그 통증 자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네. 그 통증에 의해서 밤에 수면장애라든지 네. 아니면 계속 욱신욱신하게 아프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우리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유병률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그런 통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남은 기사가 평생이 있습니다. 힘들어지십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조진통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사망계 항우울제가 신경병성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우리 항우울제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우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교과서상으로는 신경병성 통증의 보조치료제로는 사망계 항우울제만 일단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석이조인데 첫 번째 우리 신경병성 통증의 2차적인 우리 약물이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망계 항우울제는. 두 번째는 아까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우울감이라든가 그리고 수면장애가 동반된 환자들한테는 같이 사용하면 일석이조로 굉장히 좋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약을 먹었는데 약이 조금 독해가지고 못 먹겠다 아니면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임의로 약물을 중단에 끊거나 아니면 빼먹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약물을 복용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그 약물을 처방한 주치의하고 상의해가지고 약물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약을 너무 처방을 잘해주셔서 일주일 먹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사흘 먹고 좋아졌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수포도 막 들어가요 이제 점점. 그러면 사흘 먹고 이 약 끊어도 됩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돼요.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 기간이 항바이러스 물론 뭐 며칠 먹으면 증상들은 굉장히 호전되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게 우리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저희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이 자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전 세계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방광염인데 방광염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만 항생제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증상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다 채워야지 세균이 뿌리채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발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항바이러스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이틀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끊으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아니면 약에 따라서 열흘까지도 우리 경구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처방한 대로 그대로 끝까지 잘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염 진통제 같은 거는 그냥 염증 사그러들고 안 아프면 끊으셔도 되지만 항생제, 세균 잡는 약,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기간만큼 드셔야 다음에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포진이 보통은 입원을 하는 병은 아닌데 선생님, 이게 가끔 피부과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에서 피부과에서 입원 환자를 보는 경우가 보통 요 경우인데 피부 병변이 굉장히 심해져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피부 병변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보통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도 입원하는데 보통 피부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이상 감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하셔가지고 항생제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병변에 대해서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우리가 젖은 거즈로 드레싱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대상포진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코로나처럼 각방 쓰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수건 뭐 다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내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뭐 일단 국소적으로 우리 바이러스가 일단은 피부 분자를 따라서 피부 병변에 있는 거고, 아주 드물게 뭐 내측 수액이나 그런 데서 조금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는 있겠지만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부러 상처를 내서 그 피부 병변을 짜내서 문지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감염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안 계시니까. 안 계시겠지요. 가족들 간에 옮길 일은 없다라고. 일상생활 하시듯이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 많았는데 잘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번 알아보신 분들, 이런 분들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험군이 일단 연령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권고하는 60대 이상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하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이라도 걱정이 되시고 조금 피로하시다든가 면역력이 조금 저하가 되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방접종도 예방접종이지만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우리 술, 담배 끊으시고, 그리고 음식 잘 섭취를 골고루 잘 하시면서 운동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면 면역력이 증가될 수가 있으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상포진이 조금 의심될 만한 우리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대상포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이 풀어지셨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호섭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걸리게 되면 72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셔야 이후에 오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